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을 해임으로 중징계해달라는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수사관 측은 징계위원회에서 의혹을 다시 따지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이른바 환경부 동향 문건을 작성한 박모 서기관이 JT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해당 문건은 누구나 알 수 있었던 부처 현황으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당 지도부는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이 대통령 탄핵감이 아닌지 대통령이 답해달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김용균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막판 조율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원청업체의 책임 범위가 축소되고 처벌 규정도 완화됐습니다.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하는 것으로 오늘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민정수석이 국정감사가 아닌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는 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 시절인 2003년 국감 증인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밀수입 혐의를 수사해온 인천세관이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두 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5년은 대한항공 직원들을 동원해서 명품부터 각종 생활용품까지 1,600여 점을 밀수하고 회사가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가구, 소파 등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성분이 비슷한 주사제를 맞은 고등학생이 아파트 7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앞서 부산에서도 여중생이 타미플루를 먹고 추락하는 등 독감 치료제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기 신도시의 대표 주자였던 동탄 1신도시가 입주한 지 이제 1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광역교통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까지 발표되자 허탈해하는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 밀착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의 비위가 인정된다면서 중징계를 요청하고 해임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골프 접대와 지인의 사건에 개입한 의혹 등 청와대가 통보한 비위 대부분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을 청와대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인사청탁까지 했던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서 추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은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가 연루된 사건을 경찰에 문의하고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복귀 조치된 뒤 감찰을 받아왔습니다. 한 달간 감찰을 진행한 대검찰청은 청와대가 통보한 비위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골프장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보를 제공해온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올해 6월부터 10월 사이 7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인 최 씨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포함한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10월 초 수사를 받는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최 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만나려 하는 등 수사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최 씨가 경찰청에서 조사받던 11월 2일 김 수사관도 청사를 찾아 해당 사건을 포함한 이첩 사건 결과 열람을 요구했는데 전날 두 사람이 여러 번 연락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2012년 무렵 알게 된 최 씨로부터 건설업계 동향 등 제보를 받다 청탁과 접대를 주고받는 선을 넘는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파면 다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해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청구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오늘 감찰본부가 공개한 김 수사관의 비위 내용에는 감찰의 한계가 있어서 수사로 밝혀야 할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특히 김 수사관이 작년에 특별감찰반의 발령을 받기 위해서 건설업자를 통해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건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쇄신을 위해 전국 검찰청 수사관을 상대로
사실상 공채 형식으로 인력을 충원하려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 김 수사관이 특별감찰반에 파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지인인 최 씨에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후 최 씨는 한 민간인에게 김 수사관의 프로필을 문자 메시지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 수사관은 7월부터 특별감찰반에 파견됐습니다. 대검감찰본부는 민간인이 개입된 의혹이라 이번 감찰 단계에선 다루기 어려워 더 이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사청탁을 했던 대상이 조국 민정수석인지에 대해선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김 수사관은 이후에도 셀프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감찰 실무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직위를 신설하라고 유도했다는 겁니다. 과기부는 지난 7월 개방형 5급 사무관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고 8월 면접에서 김 수사관은 1등을 기록했습니다. 감찰본부는 자신의 내정 사실을 미리 한 김 수사관이 원래 소속 기관인 중앙지검에 사표 수리까지 요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예, 대검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찰에서 밝혀진 내용과 자료를 수원지검과 동부지검 등으로 넘길 방침이어서 추가로 이루어질 수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대검 감찰본부가 직접 수사를 안 하고 자료만 넘기기로 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물론 대검 감찰본부도 수사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김태우 수사관의 인사청탁 의혹 등에 민간인이 연루가 되기 때문에 일선 청에서의 정식 수사가 감찰 과정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요? 인사청탁 의혹뿐만이 아니라 이번 감찰 조사에서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첩보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도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수사를 그렇습니다. 맡고 있는 수원지검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대검 감찰본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가 고발한 이 김 수사관에 대한 이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원지검이 막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이 대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서 첩보 유출 배경 등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인사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감찰본부는 인사청탁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때문에 김 수사관과 이 검찰업자 최 씨 사이에 어떤 과정에서 그런 인사청탁이 오갔는지 또 이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골프 모임, 이 두 사람의 밀접한 유착관계를 보여준 이 골프 모임 외에 예를 들어 돈이 오갔는지 이런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등이 추가로 규명돼야 할 대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가혁 기자로부터 알아봤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김 수사관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는 김 수사관이 과거에도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감찰 활동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청와대에 파견돼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김 수사관이 무리한 활동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A씨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2013년 김 수사관이 검찰이 내사 종결한 사건 관계자 B씨를 갑자기 찾아가 직접 만난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접촉한 뒤 B씨가 돌연 사표를 쓰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A씨는 당시 특감반에서 김 수사관을 불러 감찰 대상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고 주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첩보 수집이나 감찰인데 당사자를 직접 만나 정식 수사하듯 하면서 문제가 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는 이에 대한 김 수사관 본인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김 수사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김 씨 변호인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김태우 수사관과 연결돼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부 문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문건을 블랙리스트라고 지칭하면서 청와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허위 소설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은 한국당 주장대로 블랙리스트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JTBC는 다양한 경로로 취재했습니다. 문건 작성자도 인터뷰를 했고 김 수사관의 동료도 접촉했습니다. 또 이 문건이 실제로 실행됐는지도 파악해봤습니다. 그 취재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문건 작성자인 환경부 관계자는 김태우 씨의 요청에 따라서 누구나 알 수 있던 인력 현황과 동향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데 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 감사 담당관실을 찾은 건 올해 초 1월 18일입니다. 담당관실 측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현황과 동향 등 3건의 자료를 김 수사관에게 건넸습니다. 해당 문서를 작성한 감사 담당관실 박모 서기관은 김 수사관의 요청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오는데 그냥 뭐 가만히 상견례할 수 없으니까 뭐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뭐 그냥 부처 주요 동향 산하기관 뭐 동향 이 정도만 되겠다 하니까 이제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받으시고 그럼 거기 관련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환경부의 주요 동향과 산하기관 임원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처음 이제 환경부라는 데를 이제 접하고 이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산하기관이 몇 개가 있고 임원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임원들은 이제 어떤 상태고 이런 것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한국환경공단 임원 2명이 사표 제출 요구에 반발한다는 표현에 대해선 해당 기관의 이사장과 임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건네듣고 적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2분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본부장이라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분은 전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뭐 우리가 뭐 비밀 감찰을 해서 알아낸 내용도 아니고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현황들이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누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내고 뭐 어떤 것 그런 조치 방안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표를 그냥 현재 이 사람은 사표를 냈고 이 사람은 지금 뭐 사표가 예정 중이고 이 사람은 사표를 안 내고 있고 그걸 정리한 거예요. 그냥 한 장으로. 그게 왜 블랙리스트가 되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가요. JTBC 박소윤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요구해서 현황을 정리해줬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인데 그렇다면 그 문건을 김 수사관이 윗선에 보고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한국당은 김 씨의 주장을 토대로 그대로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JTBC 확인 결과 당시에 김 수사관은 환경부 관련 보고를 했지만 문제의 산하기관 관계자 동향과 사표 제출 여부에 대한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이 확보한 자료 가운데 일부만 보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올해 1월 김태우 수사관은 동료 A 수사관과 함께 환경부에 찾아갔습니다.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각 부처의 감사관실을 방문해 지난해 업무 성과와 올해 계획은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A 수사관에 따르면 도착하자마자 환경부 측에서 산하기관 임원 동향 등의 자료를 꺼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김 씨는 문서를 쓱 보더니 알았다면서 챙겨갔다고 합니다. 김 씨가 방문을 앞두고 전화로 미리 해당 자료를 요구했다는 환경부 실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A 수사관은 방문 결과를 구두로 감찰반장에게 보고했고 문서로 된 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역시 김 씨로부터 풍력발전 사업자가 환경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받아본 적은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은 산하기관 임원 동향은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씨가 상부 지시와 다른 정보를 환경부에 요구한 배경과 이를 어디에 활용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김 씨 측은 이 같은 JTBC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심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환경부 문건을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 임원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환경부 문건을 블랙리스트, 그 행위를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에서 일어난 것에 비추어 보면 더 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탄핵감인지 아닌지 답해야 될 것입니다. 추가로 의혹도 내놨습니다. 330여 개의 공공기관의 임원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작성한 전체 리스트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청와대. 김 전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경찰에서 청와대에 파견 갔던 전 특별감찰반원이 이 리스트를 만들었다며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어느 곳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이 환경부 작성 문건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실행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이죠. 청와대는 문건에서 실명이 거론된 21명 가운데 9명은 임기를 초과해서 근무했고 1년 이상 더 일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간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현재 임기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선거 캠프 출신이나 자기 쪽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점검하며 각 부처로부터 받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기와 상관없이 빈자리를 만들기 위해 환경부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문건상에 실명이 거론된 인사는 21명입니다. 청와대 확인 결과 임기를 넘겨 최근까지 근무한 사람은 9명이었습니다. 5명은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임기 전에 사표를 낸 인사는 5명이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강모 본부장의 임기는 올해 4월까지인데 실제로는 8월까지 근무했고 정권 교체 전인 지난해 4월 임기가 끝난 권모 본부장은 지난 2월까지 있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정모 본부장은 지난해 4월 임기가 끝났지만 1년 4개월을 더 근무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퇴직을 받아줬지만 산하기관 인사가 늦어져 대부분은 차기 후보자가 올 때까지 근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예, 자, 이 상황에서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뭐냐, 어디까지를 블랙리스트로 봐야 되느냐 하는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수사를 거쳐서 법원의 선고까지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사법적 정의는 비교적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바라보는 블랙리스트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 기준에 따라서 이번 환경부 문건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대부분 유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원이 해당 문건을 불법 리스트로 판단한 근거가 있죠.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 블랙리스트 항소심 판결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결론 부분에 보면은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정부 조직을 동원하여 치밀하게 실행에 옮겼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블랙리스트라고 판단할 필요 조건인 셈입니다. 예. 그럼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는 그 세 가지가 어느 정도까지 다 실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총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작성이 됐고 또 실제 실행에 옮겨진 과정이 매우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예. 네, 고위공직자인 청와대 수석 비서관 또 비서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들이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수행했다며 청와대 차원의 지시를 판결문에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기준으로 보면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해달라고 했다는 환경부 문건. 물론 이건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주장이 있고 반론이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현재까지 나온 사실관계들을 보면은 또 주장들을 합쳐서 보면은 김태우 수사관이 속해 있던 민정수석실 내에서 해당 문건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이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예. 또 환경부도 환경부를 담당하는 김 수사관이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서기관이 아는 대로 정리해줬을 뿐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 내에서 윗선의 지시를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작성해서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블랙리스트로 규정되려면
좀 더 많은 것이 밝혀지거나 아니면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블랙리스트로 보기에는 적어도 사법적 판단의 기준으로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문건 실행 여부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실제로 실행되는지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실제로 리스트 인사와 단체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실행을 거부하는 문체부 공무원들은 쫓아내거나 불이익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김태우 수사관의 환경부 문건을 보면은 21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중 16명이 임기를 마쳤거나 도리어 그보다 더 초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예. 현재도 근무 중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21명 중에 5명 남짓만 임기 전에 퇴임을 한 겁니다. 예. 일단 알겠는데요. 그 환경부 담당자는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누구나 아는 현황을 적어줬다. 다만 그 표현이 동향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음모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표현은 동향이라고 했지만 자신은 현황이라고 생각하고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관행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산하기관장 현황만 적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표 제출 여부와 함께 일부는 반발한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밀어내기 인사용이라는 오해를 살만합니다. 예. 물론 이게 실제 집행이 되거나 청와대 윗선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실제로 어디까지 보고가 됐느냐는 야당에서 더 밝히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청와대도 김태우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좀 관리 책임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청와대 특감반원이 블랙리스트로 오해받을 만한 문건을 작성해달라고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요청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부적절한 활동을 하고 다닌 겁니다. 물론 윗선에서는 몰랐다고 하지만 몰랐다고 해도 그런 직원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데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 특히 이전 정부에서도 무리한 활동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주장을 저희 취재팀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특검반원 선정 당시 검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청와대 윗선에 실제로 보고가 안 됐는지 지시가 없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예.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만큼 이 부분은 앞으로 규명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청 노동자 김 씨의 죽음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면서 여야가 막판 타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율 과정에서 정부의 원안보다 후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 의장과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는 오늘 오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하청 노동자가 위험한 업무에 내몰리지 않도록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원칙적으로 하청을 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일상화된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금 작업이나 수은, 납 같은 중금속을 다루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현행법에서 22개 장소로 한정한 원청업체의 책임 범위는 도급인이 집에 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습니다. 정부 원안은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었지만 책임 범위가 너무 넓다는 기업 등의 반발에 축소한 겁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도급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지금보다 3배 높아집니다. 이 역시 정부안보다는 완화된 겁니다. 사업주 측에서 너무 한꺼번에 5배로 올려서 너무 과하다. 조금 조정을 한 거고요. 다만 원청업체에 부과하는 벌금을 최대 10억 원으로 지금보다 10배 올리기로 한 정부안은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여야의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그 내용이 원래 김용균 법보다 후퇴한 내용이긴 했지만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고맙다면서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비록 내 아들이 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들 볼 면목이 생겼다는 것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던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24살에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야가 이른바 김용균법에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들의 직장 동료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나오는 여야 의원 한 명 한 명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뭐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표현이 안 됩니다. 세상을 떠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편안하게 자기 주장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기쁩니다.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더욱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노동계에선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산업안전 문제에 물꼬를 튼 성과는 분명히 있다. 다만 위험의 외주와 관련해서 원청의 책임을 묻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하도급 업무 제한하는 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이후에도 분명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라고. JTBC 이윤석입니다. 예, 여야는 오는 31일에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긴 하죠. 대통령 직접 지시에 따라서 조 수석도 참석하기로 했다는데 야당의 공세와 조 수석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이번 특감반 사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처리가 불투명했던 이른바 김용균법 처리에 물꼬를 튼 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었습니다.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겠다 하고 공언하였습니다. 특감반 사태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우리 국회 차원에서의 첫 번째 노력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합의를 오늘 이루어냈다는 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른바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피고발인 신분인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수석은 JTBC와 통화에서 내부 직업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지난해에도 밝혔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민정수석이 국정감사가 아닌 일반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 건 처음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사건의 핵심에 있던 민정수석 출석 요구가 이어졌지만 우병우 당시 수석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전례가 없고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다만 국감 중엔 현안에 따라 출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3년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비서관의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감 증인 자격으로 3차례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당은 조 수석을 상대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반면 조 수석은 그동안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김태우 수사관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한국당의 정치 공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31일 열리는 운영위가 이번 사태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서 발의된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패스트트랙에 소요되는 시간은 그러나 330일입니다. 관세청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두 딸을 밀수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저희 JTBC 등 언론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입니다. 다만 세관 직원들과의 유착 의혹 등은 제대로 밝히지 못해서 반쪽 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 2009년부터 9년 동안 한진 총수 일가의 세 모녀가 밀수입한 물건은 1,600여 점, 모두 1억 5천만 원 상당입니다. 또 가구와 욕조 등 132점을 수입하면서 대한항공이 수입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들은 명품 가방이나 그릇 같은 생활용품뿐 아니라 각종 특산품과 제철 과일까지 대한항공 직원들을 동원해 국내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밀수입품을 대한항공 기내용품이나 고객 분실물인 것처럼 속인 겁니다. 관세청은 밀수입을 도왔던 대한항공 직원 2명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현민 씨는 프랑스 파리에서 선물 받은 수천만 원의 반지와 팔찌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세 모녀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어떤 컴퓨터 부분이나 휴대폰 부분도 일부 교체가 됐던 부분이 확인돼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창고에 보관 중이던 2.5톤 트럭 한 대 분량의 의심 물품을 발견했지만 밀수품으로 확인된 것은 1,600여 점에 그쳤습니다. 또 세관 직원들의 도움 없이는 장기간 밀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유착 의혹이 제기됐지만 세관은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내부 징계에 그쳤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관세청의 수사 결과를 보면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사실상 회사와 직원을 밀수를 위한 사조직, 즉 개인 택배 회사처럼 썼습니다. 가구에서 옷, 또 자잘한 생활용품까지 해외 지사에서는 총수 일가가 주문한 물품을 항공기로 실어 날랐고 공항에서는 회사에서 쓰는 것처럼 위장해서 빼돌렸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범행 수법. 박영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혐의는 크게 밀수입과 허위 신고입니다. 밀수는 총수 일가의 주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과일이나 그릇 등 구체적인 품목을 정해 지시를 내립니다. 이 지시는 통상 KIP라는 코드가 붙어 회사로 전달됩니다. KIP는 즉 코리안에어 VIP, 대한항공에서 총수 일가를 뜻하는 코드명입니다. 총수 일가가 주문한 물품을 살 땐 회사 돈을 썼습니다. 대부분 해외 지점 운영비로 결제했다는 게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구입한 물건은 직원 통로를 통해 비행기에 탑승한 승무원에게 전달하거나 위탁 수화물로 보내 국내로 들여옵니다. 이른바 항공기 택배를 한 겁니다. 비행기가 도착하면 공항에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 물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밀반입했습니다. 당연히 세관 신고도 하지 않았고 세금을 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국내로 들여온 물품은 옷이나 신발부터 그릇이나 물감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가족 중에선 조영호 회장의 큰딸 조연아 씨가 213회, 시가 9,800만 원어치를 들여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부인 이명희 씨도 46차례 3,700만 원어치를 밀수했습니다. 모두 약 260여 차례, 시가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밀수를 한 경우엔 관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소파나 가구 등 규모가 큰 물품을 들여올 땐 허위 신고 수법을 썼습니다. 앞서 JTBC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소파나 인테리어 소품 등을 회사 물품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들여온 가구의 가격보다 포장 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관세청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명희 씨의 경우 27차례에 걸쳐 가구 등 시가 5억 원이 넘는 물품을 허위 신고로 들여왔습니다. 이런 허위 신고로 이명희 조연아 씨가 내야 할 관세와 운송료 등 2억 2천만 원을 대한항공이 대신 냈습니다. 허위 신고는 밀수입과 마찬가지로 관세법 위반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 물품 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밀수, 허위 신고와 함께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배임 횡령 혐의도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독감 치료제를 맞고 높은 데서 떨어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먹는 약이 아닌 주사제지만 타미플루와 같은 계열의 약물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당국은 독감 치료제의 처방 지침도 마땅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독감에 걸려 실려간 응급실에서 주사를 맞고 돌아온 김모근은 그날 밤 7층 창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약간 떨어지는 걸 구분하니까 병원에 왔어요. 그때가 정신 불안하고. 김군이 맞은 주사제는 페라미플루. 지난 21일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여중생이 먹은 타미플루와 같은 계열의 독감 치료제입니다.
어지럼증부터 시작해 심하면 환각이나 환청 등 비슷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위험성을 알려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희를 몰랐어요. 나 지금 사고 나가지고 이제 지인들 전화 와가지고 그때 검색해보라고 똑같은 거예요, 증상이. 아직 부작용의 정확한 인과관계는 규명되지 않았지만 캐나다에선 청소년에 대해 타미플루 계열 독감약 처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나 식약처가 만든 타미플루 계열 독감 치료제 처방에 대한 지침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건당국은 타미플루 부작용 관련 복약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약사회는 처방이나 복약 지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약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했다 적발된 택시의 소속 회사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에 승차 거부가 줄어들지 근본적인 해답이 될지 백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 승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승차 거부입니다. 빈 차가 돼 있는데 그냥 손을 흔들어도 그냥 지나갔던. Last night we got turned away for a few cabs. We tried to catch a few, but the taxi driver said no. 서울시는 올해 승차 거부 행위가 3번 적발된 기사 4명을 퇴출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체감 효과가 크지 않자 이번엔 승차 거부 신고가 많이 접수된 택시 회사를 퇴출시키겠다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처음엔 신고된 대수의 2배에 이르는 차량을 60일간 운행을 정지시키고 나중엔 차량 감축, 최후엔 사업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1차로 22곳의 택시 회사에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3년간 승차 거부 신고 중 76%가 법인 택시인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관리가 안 돼요. 없죠. 근거도 없잖아요. 당연히 잘못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근본적 문제는 회피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산업금을 채우려고 승객들을 골라서 태우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승차 거부를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를 낼지 연말을 앞두고 시민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열흘째입니다. 좀 달라졌을까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주일과 시행한 뒤의 일주일을 비교했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 사고 건수와 부상자,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조금만 뒤집어 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여전히 하루 평균 30건이 넘는 음주 교통사고가 나고 50명 넘게 죽거나 다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성탄절 다음 날이었던 어제 아침부터 밤까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저희 취재진이 동행해봤습니다. 출근길에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서 또 퇴근길에는 송년회에서 마신 술 때문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 잡는 사람들이 여전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아침이지만 30분도 지나지 않아 40대 남성이 적발됩니다. 예, 분석 들어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2%로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100일 정지에 해당. 시까지 먹었어요? 어제 9시까지 먹었어요. 저도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곳 출근길에서만 6명이 적발됐습니다. 퇴근길은 어떨까? 저녁 시간 같은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소주 반병을 먹었다는 이 남성. 감지기를 앞에 놓고 꼼수를 피웁니다. 보세요. 그렇게 하면 에라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8%로 훈방 수준이 나왔지만 남성이 집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자 결국 경찰이 바로 옆 모텔로 데려다 줍니다. 윤창호법의 일환으로 내년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넘어도 면허 정지입니다. 뒤이어 걸린 다른 남성은 금세 인정합니다. 신고하네요. 이 남성도 100일 동안 운전할 수 없습니다. 취재진이 동행 취재한 인천에서만 20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출퇴근 시간 할 것 없이 운전대 잡는 습관은 여전합니다. 처벌이 강화된 만큼 우리의 그 습관도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닐까요? JTBC 연지원입니다. 네, 군대 아들 보낸 부모님들 내년부터는 조금이나마 걱정을 더시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은 일과를 마치고 4시간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을 나갈 수 있습니다. 학원에 가도 되고 가족이나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일과 후에 휴대전화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몇 달 만에 나온 휴가가 끝나 부대로 돌아가는 병사들이 줄줄이 공중전화를 찾습니다. 부모님 또 여자친구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어 수화기를 놓지 못합니다. 공중전화와 함께 점점 사라져온 이 모습이 내년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내년 2월부터 매월 2번씩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4시간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밖에서 부모님을 만나거나 병원, 학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엔 일과 후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녹음은 안 되지만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건 자유입니다. 병사들은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게 돼 좋다고 말했습니다. 밥 잘 먹고 다니냐, 아니면 뭐 건강 잘 챙기냐 이런 거를 그냥 공중전화로만 하면은 이게 제한돼 있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매일 연락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안부 전하기도 쉽고 이렇게 서로 걱정도 좀 덜어드리니까 그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외박을 나가 위수 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제약도 내년에 풀립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탈세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260개 차명 계좌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계좌를 포함해서 이 회장이 총 480여 개의 차명 계좌로 85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4년째 병원에 있는 이 회장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서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차명 계좌를 통한 세금 포탈, 그리고 회장 일가의 주택공사비를 회사 돈으로 냈다는 혐의입니다. 세금 포탈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경찰이 발견한 차명 증권 계좌 222개 외에 260개 계좌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계좌는 235명의 삼성 전현직 임원들 이름으로 돼 있고 모두 3,430억 원대 주식이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259억 원에 대해선 2006년 말로 공소시효가 지났고 2007년 이후 거래된 171억 원에 대한 13억 원에만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회장의 포탈액은 경찰에서 드러난 72억 원을 포함해 모두 8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회장 일가의 주택공사비 33억 원을 삼성물산 돈으로 대납한 혐의에 대해선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이 4년째 입원해 있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신 조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선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을, 공사비 대납 혐의에 대해선 삼성물산 임직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에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 왔죠. 기획재정부가 법제처에 이게 가능한지 유권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부과된다면 그 규모가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 계좌에 감춰둔 4조 5,373억 원의 주식과 현금을 확인했습니다. 1987년 이병철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결론 내렸는데 상속세 납부 시효는 이미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31억 원과 세금 1,000억 원도 10년이 지난 올해 초에야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이 회장의 삼성전자, 삼성생명 차명 주식 3조 5천억 원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003년 법 규정과 부칙이 바뀌면서 주식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명의를 바꾸지 않을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규정을 차명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해석입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전 소유자 명의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이 회장처럼 취득 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기재부는 지난 12일 법제처에 이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만약 이 회장의 차명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면 최대 50%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합쳐 2조 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어제 김해 공항에서 이륙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25분 만에 엔진이 파손돼서 회항했습니다. 운항한 지 1년이 안 된 기종인데 제작 과정에서부터 엔진 결함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기종을 9대 가지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어제 김해공항으로 회항한 대한항공 CS300 항공기의 엔진입니다. 항공기 엔진이 알루미늄 캔처럼 찌그러져 있고 아래엔 파평 가루가 쌓여 있습니다. 이 여객기는 어제 오후 12시 55분 김해공항에서 일본 나고야로 출발했는데 이륙 25분 만에 엔진 결함이 감지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왼쪽 1번 엔진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떠서 회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객기엔 64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다른 여객기로 갈아탄 승객들은 예정보다 2시간 30분 늦게 나고야에 도착했습니다.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제작한 CS300 기종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종은 제작 단계부터 엔진 결함 문제가 불거져 도입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운항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엔진이 파손되는 사고가 난 겁니다. 대한항공은 엔진 결함이 해당 여객기만의 문제인지 이 기종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월 통행료가 300만 원인 다리가 있습니다.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입니다. 주중에 매일 트레일러로 왕복할 경우의 금액이지만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바람 부는 다리 위에서 시민들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민자 1조 원과 국비 4천억 원을 투입해 만든 거가대교는 2010년 12월 개통됐습니다. 길이 8km인 이 다리를 이용하면 140km인 부산과 거제 간 거리가 60km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통행료는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10,000원, 트레일러 같은 특장차의 경우 3만 원의 요금을 내야만 합니다. 예약몰 하니까 한 달에 도로비만 300만 원이 나옵니다. 도로비 내고 나면은 제 생활이 안 돼요. 승용차 기준 킬로미터당 1,220원으로 비싸다는 인천대교의 4배, 경부고속도로의 27배입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1조 원을 투자한 민간 사업자가 40년간 통행료를 걷도록 하는 계약을 맺으며 최소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비용 보전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지난해에만 400억 원을 보존해 줬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시민들이 최근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은 민자 사업자가 폭리를 취하도록. 뒤늦게 경남도와 부산시는 요금 인하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단시간에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전북 전주의 주민센터에 올해도 어김없이 익명의 기부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19년째입니다. 그동안 기부한 돈이 6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해마다 연말에 기부를 해오는 사람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전북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젠 익숙해진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일러준 지하 주차장에는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엔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힘내라는 격려 메시지와 함께 돼지 저금통과 현금 등 5,02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벌써 19년째 얼굴을 알리지 않고 기부한 금액은 올해까지 6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 주민 스스로도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를 하고 세계적인 마을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이런 얼굴 없는 천사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대구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는 키다리 아저씨 부부가 성탄절을 앞두고 1억 2천만 원짜리 수표를 전달했습니다. 7년간 8차례에 걸쳐 9억 6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충북 제천에서도 신원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연탄 2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16년째 이어진 연례 행사입니다.
자선 냄비에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뭉칫돈을 넣거나 쌀가마니를 두고 사라진 기부자 등 올해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익명의 선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화산 분화의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활화산인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은 이틀간 천여 차례 지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도 다치고 집도 무너졌습니다. 이 쓰나미를 일으킨 인도네시아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섬은 분화 경보 단계가 높아졌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Questo è quello che conta, io e la mia famiglia. 지난 2002년 26년 만에 화산 폭발 지수 4단계 폭발이 있었던 이 화산. 최근 다시 활동을 시작해 에콰도르 당국은 황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남극을 2다리 만으로 질주한 새로운 탐험의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미국인 탐험가는 무거운 썰매를 끌고 54일 동안 하루 13시간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70대 프랑스 남성은 원통형 캡슐에 올라서 석 달 동안 대서양 건너기에 도전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영하 30도, 한치 앞이 안 보이는 눈보라, 170kg 무게의 썰매를 끌며 걸어야 하는 거리는 1,482km.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남극을 홀로 횡단한 미국인 콜린 오브레디입니다. 오브레디는 11월 3일 남극 론 빈붕을 출발해 54일 만에 이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동력 장치 도움 없이 하루 13시간 동안 2다리로만 걷는 일정이었습니다. 2008년 화상사고로 다시는 걷지 못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세계 7대륙 최고봉을 등정하고 남극 횡단마저 성공한 겁니다. 71살의 나이로 홀로 대서양 횡단에 도전하는 모험가도 있습니다. 장자크 사비는 높이 3m, 너비 2.1m의 원통형 캡슐 배럴을 타고 스페인에서 출발해 4,500km 거리에 대서양을 건너고 있습니다. 시속 2에서 3km의 속도로 이동하는 무동력 배럴 속에서 최소 3개월을 버텨야 합니다. Le but, peut-être pour me prouver que je suis encore dans le coup. Voilà. Puis j'ai une fille qui est assez jeune, donc je ne peux pas me permettre d'être papy avant l'âge. JTBC 이한주입니다.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이틀 전 강에 빠져 실종된 한국인 2명의 시신이 모두 발견됐다고 우리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유가족이 인상착의와 소지품 등으로 신원을 확인했다며 장례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인도에서 여행을 하던 20대 한국 여성이 실종돼 현지 당국과 함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 여성이 인도에 있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지난 13일 인도에 입국했다며 어제 부모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진 여성이 안테나에 걸려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50살 A씨가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과 말다툼을 하다 베란다에서 떨어졌는데 바로 아래층 위성방송 안테나에 걸려 더 이상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동거남이 밀었다는 A씨의 말에 살인 미수 혐의로 동거남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현준 효성 회장이 소송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낸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피의자였던 여러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평창 올림픽은 남북을 연결해준 평화 올림픽으로서 기억할 만한 유산을 남겼죠. 돌아보면 그림자도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받아들인 귀화 선수들이 그중 하나입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하나둘 떠나서 절반 정도만 남았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갬리는 귀화 선수였지만 한복을 입고 아리랑에 맞춰 연기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첫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에선 4명의 선수가 한국 국적을 내려놨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나선 귀화 선수는 19명, 이 가운데 8명은 태극마크를 포기했습니다. 이유도 다양합니다. 국내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어서, 또 부상이 찾아와서, 그리고 아예 은퇴를 한 선수도 있습니다. 특별귀화는 7년 전 분야별 우수 인재를 영입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에겐 복수 국적이 허용됐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층이 얇은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등 동계 종목에서 외국의 우수 선수들을 받아들이는 데 활용됐습니다. 개최국으로서 종목별로 고르게 출전해 또 성적을 내야 한다는 생각, 즉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카드였습니다. 귀화 선수를 통해 취약한 종목을 육성하자는 장기적인 계획도 있었지만 올림픽이 끝나고선 본래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위해 받아들인 귀화 선수들이 남긴 것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최근에 발표됐죠. 그런데 지금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2기 신도시의 교통 기반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신도시를 발표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는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이 교통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밀착카메라 정원석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동탄 2 신도시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지금 시간이 7시도 채 되기 전이라 상당히 이른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정류장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인데요. 서울로 나가는 버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서서 가는 일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자리가 없이 여기서도 한두 명 타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를 놓치게 되면 지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경기도 화성시 동탄이 2기 신도시에 포함된 건 지난 2003년입니다. 발표 이후 지하철 분당선 연장부터 GTX, 트램까지 다양한 광역교통청사진들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인구 30만 명이 입주한 지금까지 이 중 지켜진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철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로 나가는 대중교통은 광역버스가 유일합니다. 하루 4시간에서 5시간을 교통 서울서 왔다 갔다 하는 데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걸린다고 하면은 신도시에서 살기가 힘들죠. 한창 퇴근 무렵인 저녁 시간대 서울 신논현역 인근 모습입니다. 동탄행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이렇게 수십 미터씩 줄을 서 있는 게 일상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서울시 반대등으로 차편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아서 광역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많이 기다려야 되죠. 입석도 있어가지고 이게 서서 갈 때가 제일 힘들긴 해요. SRT가 동탄역부터 서울 수서로 향하지만 왕복요금이 15,000원에 달합니다. 그나마 싼 정기권은 수량이 적어 구입 경쟁이 치열합니다. 2015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동탄 2 신도시는 트램 등을 만들겠다며 분양대금에 교통분담금도 포함시켰습니다. 주민들이 낸 교통분담금만 9,200억 원에 달하지만 아직 뚜렷하게 진행된 건 없습니다. 동탄 2 신도시 도로 중앙에는 이렇게 널따랗게 쭉 뻗은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지만 이곳은 원래 친환경 트램이 놓일 예정이었는데요. 트램도 철도 사업이다 보니까 동탄만 따로 떼서 진행할 수는 없고 주변 지역까지 경제성 검토를 해야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통체증과의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출근 시간대엔 서울 진입까지만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서울에서 가까운 위례 신도시도 교통 오지로 불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위례 신도시 중심부로부터 30분 정도를 걸으면 지하철 복정역이 나옵니다. 현재 위례에선 유일한 지하철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신도시 왼쪽에 치우쳐 있어서 사실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다수는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울로 통하는 복정 사거리는 출퇴근 시 수도권에서 가장 막히는 구간으로 꼽힙니다. 위례 역시 도심을 관통하는 트램 노선이 계획 중이지만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많거든요. 빠져나가기가 어렵고 또 대학교까지 많이 갈아타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2기 신도시 일부 주민들은 절망감을 느꼈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광역교통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정부 교통정책 계획만 믿고 이곳에 온 주민들은 새로운 신도시 계획에 그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도시 개발에 앞서 기존 신도시 문제부터 들여다봐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밀착카메라 정원석입니다. 청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무님 최고! 청무님 고생하셨어요. 최대 100명까지 회비 관리를 손쉽게. 입금 현황도 한눈에.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2017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위해서 매우 긴 수상소감을 준비했습니다. 고마운 이름들을 나열하거나 자신의 커리어를 말하고자 함은 아니었죠. 그는 배우란 무엇인가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배우의 유일한 일은 우리와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배우들이 가진 저력은 무엇도 아닌 타인의 삶에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이야기. 그는 그 공감의 능력이란 비단 배우뿐만이 아니라 언론에게도 또한 권력에게도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수상소감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지만 상은 왜 주고받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새삼 다시 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바야흐로 시상식의 계절, 올해도 각 방송사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상은 넘쳐날 것이고 추운 새밑이라고는 하지만 주고받는 감사의 말과 덕담을 보면서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매해마다 빠지지 않는 나눠주기 상이라는 비판과 줄줄이 나열하는 감사의 대상들에 대한 식상함은 여전할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어디 여기에 비할까? 이들이 받는 상은 수상소감조차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짝퉁상, 엉터리 우수의원상까지 범람하고 있다는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상들. 별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 붙여진 상들은 넘치고 더 넘쳐서 무려 12관왕을 달성한 의원도 있었고 상 자체가 의원과 인맥 쌓기용이라는 의심을 받는가 하면 그마저도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보좌진까지 있다 하니 그 수많은 상들은 과연 그들이 흘린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을까? 배우의 유일한 일은 우리와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감동을 주었던 배우의 그 수상 소감은 단지 배우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정치를 향해서, 언론을 향해서,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던진 묵직한 한마디. 따지고 보면 정치인도 배우와 같아서 인기를 먹고 살고 때로는 연기도 하는 존재이니 이 문장에서 배우를 정치인으로 바꿔 읽어도 된다 하면 우리 배우들의 자존심이 상할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는 어제 남북 철도 연결식 뒤에 소셜미디어에 퍼진 잘못된 정보 2개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북측 인사가 통일 연방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북한의 통일 구상인 고려 연방제를 언급했는데 우리 대표단이 여기에 호응했다는 거죠. 오대영 기자, 이 정보가 시작된 게 언론 보도였죠? 네, 오늘자 조간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철도 연결식에서 통일 연방을 실현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요. 또 다른 언론에서도 통일 연방을 실현할 수 없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후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 북한이 연방제 통일 본색을 드러냈다라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말한 건 통일 연방이 아니라 통일 열망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충남철도 도로 협력 사업의 성과는 우리 온 결여의 정신력과 의지에 달려 있으며 남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뜨거운 통일 열망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전혀 다른 내용이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된 건가요? 네, 어제 4개 언론사로 구성이 된 공동 취재단이 현장에 갔습니다. 네. 통상 이 현장이 좁거나 다 가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대표 취재팀이 가는데요. 현장에서 기록한 내용을 기자단에게 보내게 됩니다. 네. 취재단은 부정확하게 들리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소음이 많고 복잡한 현장에서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정확한 원문을 오늘 오전에서야 배포했습니다. 그 사이에 모두 29개 매체가 통일 연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해프닝인데 소셜미디어로 옮겨지면서 파장이 꽤 커진 것 같은데요. 여러 억측까지 지금 뒤섞여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통일 연방으로 알려진 뒤에 일부 매체가 연방제 적화 통일하자는 얘기라는 전문가의 멘트를 싣기도 했습니다. 네. 문제는 소셜미디어에서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정부가 북측과 고려 연방제 통일을 몰래 약속한 게 드러났다라는 내용인데요. 고려 연방제는 북한이 1960년부터 주장해온 통일 방안입니다. 네, 두 번째도 좀 볼게요. 철도 연결 비용. 우리가 114조 원을 북측에 그냥 준다라는 내용이 지금 퍼져 있잖아요. 네, 그 금액의 출처를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바로 이 자료입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섬이 아니다라는 제목이고 지난 8월 13일에 발간이 됐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화 사업에 114조 원 가량을 전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북한 철도가 우리 수준으로 고속화하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근거는 있는 금액인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다 그냥 북한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얻는 편익이 크다는 것도 여러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내 산업의 기회와 이슈, 국내 철도 밸류체인 기업들의 수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를 연결해 유럽까지 있는 구상은 2013년에 본격화됐습니다. 이때부터 여러 연구가 이뤄졌고 다양한 비용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때마다 편익과 외자 유치 방안이 함께 언급이 됐습니다. 어제 연결식 뒤에 퍼진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에는 편익과 경제 효과는 쏙 빠져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첫 키워드는 10명의 영건으로 잡았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0명이 뭘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뜻인데요. 예. 국회는 입법기관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런데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1년간 법안 발의를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예.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요. 10명의 면면을 잠깐 보면 자유한국당의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법안 발의가 0건인데 이해는 됩니다. 1월 초에 구속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의 김영춘, 도종환, 김현미 의원 등인데요. 장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상 법안 발의를 좀 안 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요. 예. 민주당의 맹성규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 1년간 법안 발의가 한 건도 없었는데 지난 6월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이 됐습니다.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는 있겠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의 진영 의원, 한국당의 김무성 의원, 또 한국당의 김세연 의원, 또 무소속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지난 1년간 대표 발의 법안이 0건입니다. 물론 그래요? 예. 물론 발의 건수로 의정 활동을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게 한 건도 없다는 건 문제 아니냐라는 예. 지적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의 양해의 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네 사람은 뭐 없습니까? 아무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말고 2016년부터 시작된 20대 국회에 어땠는지를 쭉 살펴보니까 예. 일단 김무성 의원의 경우 한국당 전 대표인데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법안이 아닙니다. 결의안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016년에 16년에. 네, 올렸던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따져보면은 20대 국회 동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법안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기도 쉽지 않을 텐데. 예. 예. 한국당 대표를 했고 대표적인 중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제가 네. 그래서 김무성 의원 측에 물어보니까 입법 활동은 별로 안 했지만 활발한 토론 등을 많이 하면서 정치의 새 길을 모색해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서청원 의원과 진영 의원의 경우도 20대 국회 동안을 전체로 다 따져봐도 3건과 2건으로 많지 않았었고요. 김세현 의원은 20대 국회를 따져보면 약 17건 정도로 숫자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예. 올해는 유독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의원 측에 물어보니까 오늘 한 건을 대표 발의했고 내일도 할 건데 아직 오늘 한 게 시스템에 등재가 안 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별로 학업에 뜻이 없는 사람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예. 근데 물론 뭐 저희가 어저께도 그저께인가 얘기했지만 뭐 200몇 건을 뭐 이렇게 뭡니까 단어만 바꿔가면서 관계 기관만 바꿔가면서 올린 거. 집행관의 황교안 의원이 예, 그것도 문제는 있지만 하나도 안 했다는 건 좀 문제가 더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10년 만에 복귀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의 복귀입니까? 허경영 씨인데요. 아, 예. 본인은 본자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라고 하는데 지난 2008년 12월 본좌 엔터테인먼트요? 예. 그렇게 예. 많이 본인을 소개할 때 오르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본자라고 허본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예. 2008년 12월 24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이 됐는데 예. 이 10년이 얼마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풀리면서 다시 이제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찾았습니다. 예. 허경영 씨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2022년에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미 여러 번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지금 17대 대선 포스터를 보고 있는데 기호 8번 허경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에도 황당한 공약과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많았는데 당시 대선에서는 0.4% 정도의 득표율을 얻기도 했습니다. 예. 하여간 뭐 늘 화제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공약도 그렇고 발언도 그렇고 옛날에 이 기억이 많은지 모르는데 축지법 얘기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중부양설도 많이 했는데요. 예. 사실 예전에는 낮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공중부양설을 시연하겠다 했는데 약간의 점프만 있었고 공중부양은 없었습니다. 예. 믿기 힘든 발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지자들과 나눈 대화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죄가 아무리 많아도 내 눈으로 한번 탁 봐버리면 그게 플라즈마처럼 싹 없어져. 없어지면서 예, 유명한 말입니다.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 죄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지지자들이 고개를 크게 끄덕거리면서 박수까지 치는 모습을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본인과 만나야 된다라면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허경영 씨의 사진을 들고 있는 듯한 모습을 올리기도 뭐 했었는데요. 그냥 한 번에 봐도 합성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지지자가 이거는 잠깐 보면요. 다음 글을 잠깐 보면 합성한 거 티난다는 말도 있지만요. 누군가는 안티팬들은 합성이라고 말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자 곧바로 허경영 씨가 합성이 맞다라고 했는데요. 누가 봐도 합성인 게 티나는데 안티팬들은 저렇게 얘기할 거다 이런 걸 봤을 때 예. 정치인들의 가짜 뉴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봐도 합성이긴 합니다. 예. 예. 허 씨는 황당하다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이 사실 오래전부터 나눴던 공약들을 최근에 주요 정치인들이 따라한다면서 예언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17대 대선 당시 공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시에 허 씨는 출산 장려금을 3천만 원 주자라는 공약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지금 300명인데 100명으로 줄이자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저건 또 그 박수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렇게 그렇습니다. 100명으로 줄인다는 거에 대해서. 예. 무급으로 그리고 지하 경제의 탈세를 막아서 20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자.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예. 실제 그 뒤에 많은 주요 정치인들이 비슷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정치에 나오면서 국회의원 수를 예를 들어서 200명으로 줄이자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경우 얼마 전에 출산 장려금 2천만 원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 나왔을 때 이제 허경영 씨가 다시 또 올라오게 됐죠. 그렇습니다. 예. 내 말이 맞았다 했는데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지하경제를 활성화해서 27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자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예, 활성화가 아니라 예. 양성화입니다. 예, 그래서 양성화해서 예.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워딩으로 활성화라고 하기도 그걸 했었습니다.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한때 허 씨가 일부 인기를 얻는 그 현상에 대해서 실제 정치를 그대로 패러디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 바도 있는데요. 정의당은 최근 홍준표 전 대표가 연 유튜브 채널을 향해서 가짜뉴스가 많다면서 허경영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라는 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갑질 원천 봉쇄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얘기죠? 잠깐 사진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이 공항 게이트의 모습입니다. 예. 사람이 없고 뭔가 지하철 입구처럼 게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저쪽에 있는 기계에 손바닥이나 손가락을 대면 손바닥 정맥이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등록이 된 사람의 경우겠죠. 그렇습니다. 미리 예. 한 번은 등록을 신분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인천공항을 빼고 전국 공항에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됩니다. 인천공항은 왜 안 됩니까? 국내선에서 일단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예, 인천공항에는 일단 빠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4월 얘기인데요. 신분증 없이 국내선 비행기를 탔다가 갑질 논란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 또 최근에는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신분증을 꺼내달라는 공항 요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역시 갑질 논란을 빚은 바 있고 대국민 사과까지 한 바가 있는데 국내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신분증으로 인한 갑질은 저런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원천 봉쇄될 전망입니다. 예. 그럼 며칠만 좀 앞당겨졌으면 김정호 의원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반응도 있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일부 댓글에는 김정우 의원이 의문의 일패다. 예. 공항공사가 좀 더 빨리 내놨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신분증 검사의 유무가 뭐 갑질의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다른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예. 뻔히 아는데 예를 들어 손바닥을 대거나 손가락을 대야 되는데 그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김정우 의원의 경우 처음에는 내가 갑질을 당했다고 했고 뒤에는 음모론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지도부 등의 민주당 지도부 등의 질책이 좀 있자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요.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원래 김정우 의원이 국토위 소속이었는데 국토위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울 거라는 예보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4도, 춘천은 영하 16도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에도 영하권이겠습니다. 저체온증 같은 한랭 질환이나 수도관 동파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urning low upon my tabletop. Snow is softly falling. The air is still in the silence of my room. I hear your voice.